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와 함께 해온 가장 오래된 지식 체계 중 하나, 바로 점성술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별들은 왜 거기 있는 걸까? 하고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인류는 수천 년 전부터 별과 행성을 단순히 빛나는 장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별자리를 지도, 달력, 그리고 신의 메시지로 여겼죠. 1. 고대 문명의 시작과 점성술의 탄생. 점성술의 뿌리는 기원전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메르인과 바빌로니아인들은 하늘을 관찰하며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하늘은 땅의 거울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왕의 즉위, 전쟁, 농사의 풍요까지 별자리와 연결했죠. 특히 바빌로니아는 체계적으로 하늘을 기록한 최초의 문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점토판에는 달과 행성의 주기, 일식과 월식의 예측 기록이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때부터 점성술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천문학과 과학적 관찰을 바탕으로 한 지식 체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 이집트와 점성술의 신성한 의미. 다음으로 이집트를 보겠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별을 신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나일강의 범람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 별자리, 특히 시리우스의 움직임을 관찰했죠. 그들은 별을 통해 계절을 알고 농사를 지었으며 파라오의 권위 역시 하늘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별은 신의 언어다. 이집트인들의 신전 벽화와 천장에는 별자리 그림이 가득 새겨져 있었고, 죽은 자의 영혼이 하늘의 별자리 속으로 들어간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점성술은 후에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 서양 점성술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3. 그리스와 로마 서양 점성술의 기틀. 고대 그리스는 점성술을 철학과 연결했습니다.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은 우주와 인간은 서로 연결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바로 대우주와 소우주 사상입니다. 하늘의 움직임이 인간의 삶을 반영한다는 생각이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 이후 바빌로니아의 점성술과 이집트의 천문학,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이 결합하면서 본격적인 호로스코프 점성술이 탄생했습니다. 태어난 순간의 별자리 배치를 통해 개인의 성격과 운명을 본다는 개념이 이때 정립된 겁니다. 로마 시대에 들어 점성술은 대중적 인기를 끌게 됩니다. 황제들은 점성가를 곁에 두었고, 시민들은 시장에서 자신의 운세를 보고 싶어 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황제가 반란이나 암살을 두려워해 점성가들을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점성술은 권력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이죠. 4. 인도의 베다 점성술 영혼의 설계도. 이제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에서는 점성술을 조티샤제이와이오티이스하, 즉 빛의 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인도 점성술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니라 영혼의 설계도라고 여겨집니다. 그 뿌리는 기원전 1500년경 베다 경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다 점성술은 별의 움직임을 통해 카르마의 작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의 별자리 배치는 전생에서 쌓아온 업의 결과이며 동시에 이번 생의 방향을 말해준다. 이것이 바로 인도 점성술의 핵심 사상입니다. 인도 점성술은 크게 두 가지 체계를 갖습니다. 라시 서양의 황도 12궁과 같은 기본 별자리 체계, 낙샤트라 27개의 세부 별자리로 인간의 성향과 사건의 타이밍을 세밀하게 풀어냅니다. 또한 인도 점성술의 독특한 점은 다샤라는 운명의 시간 시스템입니다. 이는 개인의 삶을 120년 주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어떤 행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결혼, 직업, 심지어 여행 시기까지 점성술을 통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도 점성술은 단순히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같은 세속적인 질문을 넘어서 내가 이번 생에서 어떤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점입니다. 5. 중세와 이슬람 세계의 점성술. 서양에서 로마 제국이 몰락한 뒤 점성술은 이슬람 세계에서 꽃을 피웁니다. 바그다드의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와 인도의 점성술 서적을 아랍어로 번역했고, 이를 기반으로 천문학과 수학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별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 삼각법과 대수학이 발달했죠. 이 지식은 후에 유럽으로 다시 전해져 르네상스 과학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슬람 점성술은 유럽 대학의 필수 교과목으로 자리 잡았고, 많은 의사들이 환자의 진단에 점성술을 활용했습니다. 6. 르네상스와 근대의 점성술. 르네상스 시대에는 예술가, 과학자, 철학자들이 점성술을 적극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케플러 같은 과학자들도 점성술과 천문학을 함께 연구했죠. 당시에는 이 두 분야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7세기 과학혁명 이후 천문학이 점점 과학으로 독립하면서 점성술은 미신 취급을 받게 됩니다. 망원경이 발명되고 뉴턴의 물리학이 등장하자 별은 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단순한 물질적 천체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7. 현대 점성술의 부활. 그렇다면 점성술은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20세기 들어 점성술은 새로운 방식으로 부활했습니다. 심리학과 결합하면서 점성술은 더 이상 단순한 운세풀이가 아니라 자기 이해와 성찰의 도구로 자리 잡았죠. 칼 융은 점성술은 집단 무의식의 상징 언어라고 말했습니다. 즉, 별자리는 무의식 속 인간의 원형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점성술을 다시 학문적 대화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점성술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개인의 성격과 심리를 해석하는데 집중하는 서양 점성술, 업과 영혼의 진화를 설명하는 영적 도구 인도 점성술이 그것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 덕분에 누구나 쉽게 자신의 차트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점성술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8. 점성술의 의미 하늘과 인간의 대화. 정리해보면 점성술은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려 했던 노력의 기록입니다. 점성술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인간의 영혼과 삶을 이해하려는 상징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에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단순한 별이 아니라 인류의 긴 역사와 지혜가 담긴 하늘의 메시지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점성술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해 이집트, 그리스와 로마, 인도, 이슬람 세계를 거쳐 현대까지 이어진 여정. 결국 점성술은 인간이 끊임없이 자신과 우주를 연결하려는 시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여전히 우리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결국 우리의 몫이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